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장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방학과 휴가철이 새로운 변수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소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은행권의 저축성 수신금리가 전달보다 0.18%포인트 내린 0.89%를 기록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 때문인데 은행 예금금리가 0%대로 떨어진 것은 1996년 1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일 기준 마이너스 32.9%를 기록하며 73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난 6월 산업활동의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6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어 대선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우편 투표가 자신에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 논란이 커지자 대선 연기는 아니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8월 10일 이후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북지성 호우도 잦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에도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 심사할 때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맞는지와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장기 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체류 예정지라고 신고한 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자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또 국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의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치료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지역사업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52개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 등이 설치돼 3만 6천여 명이 격리치료했습니다. 산업활동의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도 모두 개선돼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인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달의 감소폭을 직전 두 달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전달과 비교한 수출 출하량이 33년 만에 가장 큰 폭인 9.8%나 증가했습니다. 수출 회복세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져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 사태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었던 3대 산업지표, 생산과 소비, 투자도 모두 상승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4월과 5월 달에 수출이 많이 감소됐는데 해외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게 미국이나 EU 등 주요국들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출이 6월 달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마지막 달에 산업지표가 개선되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를 평가하는 지표도 오랜만에 모두 전달보다 올랐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하반기 경제가 나아질 거란 예상에 힘을 보탭니다. 다만 수출 회복이 지표 개선을 이끈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전개 양상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만약 2차 대유행이 일어난다면 미국 등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제가 위축돼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수준에 따라 이번 산업지표가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에 그칠지 실질적인 반등의 시작이 될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6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저축선 수신 금리는 0.18%포인트 내린 연 0.89%였습니다. 0%대 금리는 1996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사상 최저로 내려갔고 이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처음으로 2%대로 하락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대출 금리는 0.1%포인트 하락한 2.72%였고 가계대출 금리는 0.14%포인트 하락한 2.6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데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인플레이션의 회피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국내외 금값이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금거래소입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하면서 오전부터 금거래 관련 문의가 쇄도합니다. 금값이 계속 오를지 언제 되팔면 좋을지 상담하기 위해 직접 거래소를 찾는 고객도 줄을 잇습니다. 금값이 연초에 비해 30% 넘게 뛰면서 금 1kg이 8,600만 원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거래가 수그러들 줄 몰라 금 유가증권 판매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예, 금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되파시려고 하는 매물량도 4톤 넘게 들어왔고요. 상승한 가운데 좀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골드는 16% 저렴하고 실버는 20% 저렴한 이런 유가증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지난 14일 사상 최초로 종가 기준 7만 원을 돌파했고 이로부터 2주 만에 8만 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금리와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데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져 전문가들은 금값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금 가격이 이제 각광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국제 금값도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8달러 80센트 오른 1953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위기에 천문학적 돈을 푸는 미국 정책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12개월 금 선물 전망치를 1온스에 2,000달러에서 2,300달러로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열쇠는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때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이나 블루투스 통신 기술이 많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정확도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한 국내 중소기업이 접촉자를 골라내는 정확도는 획기적으로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염려를 크게 줄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으로 찾으면 터무니없이 많은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고 대상을 좁혀준다는 블루투스 기술 역시 전파를 쓰기 때문에 확진자가 버스를 탔다면 그 버스를 뒤따르는 다른 버스 승객들까지 접촉자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국내 중소업체가 카페 앱 주문 서비스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손님이 카페에 들어서면 앱으로 미리 주문한 커피가 바로 나오는 서비스. 거기 쓰이는 융합 비컨이 열쇠입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인 비컨은 대개 전파만 사용하지만 초음파까지 사용하는 융합 비컨은 유리 벽 밖에 서 있는 손님과 안에 들어온 손님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로 검사할 필요 없는 가짜 접촉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GPS가 도달할 수 없는 실내 공간에서의 위치값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감염자가 같은 동선에 있었던 접촉자들을 선별할 때 저희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의사가 확진 판정을 앱에 입력하면 실제 접촉한 사람들 앱에 확진자 접촉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모든 것을 앱 설치 정보만으로 운영해 휴대전화 기지국 방식이나 QR코드 방식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버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보관하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접촉 사실을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 모두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장애물. 그러나 입국자들이 모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는 사례도 있고 코로나와의 공존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검토해볼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장마가 끝난 남부지방은 폭염특보 속에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은 다음 달 10일 이후까지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지성 호우가 더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서 북한지방을 오르내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도 남부지방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통계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젊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WHO가 일부 국가에서 젊은이들이 확진자 수 급증을 이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1일 기준 해외 유입 환자와 국내 발생 환자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최근에 그 신규 확진자가 증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등락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감소했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증가했다고 해서 또 우려할 부분도 아니고 실제 전체적인 경향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주 내내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정부는 재입국한 외국인의 자가격리 조치를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국내 자체 발생보다는 해외 입국 사례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에 대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방역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서 평가를 할 때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방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들에게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실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역사회 전파에서 고위험군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고위험군 얘기하면 요양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집단들이 언급이 됐는데 실제로는 방역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새로운 어떤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변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짚어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항만 쪽에서 유입되는 해외 유입 사례에 특히나 우리 항만 근로자들로부터 해가지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앞서서 방역 당국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만 방역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변수를 막는 데 주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부 국가에서 젊은 층의 감염 증가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단 젊은 층도 코로나19에 절대 안전한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 과거에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예. 대규모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젊은 층이 얼마나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를 우리 국가에서는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뒤늦게 어떻게 보면 저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가 될 수 있고 숨은 접하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철저하게 방어를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왕성한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생의 어떤 치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예. 추가적으로 고위험군에 전파를 시켰을 때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에 와서야 세계보건기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차단을 해야지 효율적으로 국가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감염원의 등장원이 젊은 층이다라고 새롭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습니다. 네. 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노력을 쏟고 있는데 이제는 뭐 임상 결과도 속속 들려오고 있고요. 현재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백신 어떤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룹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좀 선두에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예. 과거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오기 전에는 모더나가 가장 조명을 받은 그룹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과거에 임상 1, 2상을 통합한 1단계의 임상 시험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2단계 임상 시험에서도 한 5만 명을 글로벌하게 임상 시험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예. 만약에 2단계 임상 시험에서도 1단계처럼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유효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그러면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그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DNA 백신이거든요. 근데 예. 안전성 문제는 과거 꽤 오랫동안 검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부분은 향후에도 검증이 필요하긴 하나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다 보니까 아마 유효성만 확인이 되면 영국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영국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네. 각국에서도 다 승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임상 1, 2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보시고 계시고요. 미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공식 백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면서 백신을 직접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일명 DIY 백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일단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가장 큰 부분은 일단은 그 지금 얘기하고는 레드백 그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나 MIT에서 과거의 유전자 어떤 지도를 분석하는 연구 그룹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상용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1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연구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의 많은 이 해당 분야의 연구 그룹들은 그러니까 요건이 맞게 되면 이러한 어떤 새로운 백신도 아니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백신의 플랫폼을 이용한 백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 백신이 개발됐을 때 이 백신의 효능성이나 안전성 부분은 일단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발했을 때 지금 레드백 그룹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의 형태가 서브유닛 백신이라고 해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비트로 상에서 그러니까 실험실 단계에서 단백질, 그러니까 특히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언급이 됐던 플랫폼이
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점은 효능이 굉장히 안 좋다. 효능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지금 키토산이라고 하는 면역 증강제를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예.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상용화라는 부분이 아니라고 자체 그룹에서 자신들이 백신을 맞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유효성 부분은 별개를 치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공급이 된다는 측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이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새롭게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적인 판단의 문제는 별개로 하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빨리 이 백신이 좀 유효성이 있고 안정성 있는 그런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일자 11월 3일 대선을 연기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주가 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우려한 것인데 연기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대선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30일 오전 보편적인 우편 투표 도입으로 올해 대선이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란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미국의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냐고 묻는 형식으로 대선 연기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은 떠보는 형식이긴 하지만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던 점에서 즉각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를 원치 않지만 우편 투표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 자신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며 연기를 원치 않는다, 선거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자신은 결과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우편 투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o we're asking for a lot of trouble and no, do I want to see a date change? No, but I don't want to see a crooked election. This election will be the most rigged election in history if that happens. 미국 언론은 대선 연기에 대한 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These things are prescribed in law. So first and foremost,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the president simply can't do this. CNN은 우편 투표가 사기로 규결된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며 역사적으로 대규모 부정선거로 이어진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악의 경제 실적 발표라는 악재를 덮으면서 불안감을 조장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에도 대선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올려 허위 주장 논란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여야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투표를 좌절시키려는 권력자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틀랜타의 에버니즈 교회에서 열린 존 루이스 하원의원 장례식에 전직 대통령 3명을 비롯해 미 정계의 거물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존 루이스 의원의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He, as much as anyone in our history, brought this country a little bit closer to our highest ideals. 그러면서 이날 오전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ut even as we sit here, there are those in power who are doing their darndest to discourage people from voting.
by closing polling locations. 추모객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를 이어갔습니다. Attacking our voting rights with surgical precision, even undermining the postal service in the run-up to an election that's going to be dependent on mail-in ballots so people don't get sick.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대선 연기 가능성을 흘린 뒤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앞다퉈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But never in the history of the federal elections have we ever not held an election, and we should go forward with our election.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돌발적 행동이라고 맹공격하며 대선 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연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한 언급을 다시 부각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역대 최악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업과 상점들에 대한 봉쇄 조치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 침체로 이어진 것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전분기 대비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2.9%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1분기 마이너스 5.0%로 6년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어 하락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1947년부터 정부가 집계한 이래 73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종전 기록인 1958년 2분기에 마이너스 10%,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에 마이너스 8.4%와도 서너 배의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는 하락폭이 작았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3월 중순부터 기업과 상점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타격은 4월에 집중됐습니다.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되고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것이 치명타가 됐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도 공식화됐습니다. 통상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로 분류됩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nd I think the recovery is going to take time. However, against that backdrop, year-over-year growth rates in GDP could be back to zero by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That doesn't mean the economy's back to the level it was prior to the shutdown. 정점을 찍은 뒤 15주 연속 줄던 미국의 실직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43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2,000건 늘면서 2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주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치료제는 물론이고 이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의 연구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공 단백질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의 표면에 있는 ACE2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몸속에 침투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 부위와 이 ACE2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이 연구팀은 단백질의 원자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마디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인공 단백질 11종의 구조를 발굴을 한 건데요. 예. 현재 이 인공 단백질을 치료제의 후보 물질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효능 시험까지
다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 11종 가운데 7가지 물질의 경우는 실제로 이 생산이 가능한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나머지 4가지도 거의 이 생산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고요. 네. 이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이 된다면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는 셈이 됩니다. 네, 연구팀이 효능 검증을 위해서 전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네. 만큼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인가요? 네, 이번에는 이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이 조금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어떤 건가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 초기 증상으로 후각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뭐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실제로 그 초기에 냄새를 못 맡게 됐다 이런 환자들의 그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는 또 대표적인 코로나19의 의심 증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각 상실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이 네. 코로나19가 치료가 되면은 다시 금방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 하버드대 연구팀이 밝혀낸 겁니다. 네. 연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후각의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요. 이 후각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세포와 이 후각을 덮고 있는 상피에 있는 줄기세포 그리고 또 혈관 주변 세포에 침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후각 신경세포를 곧바로 공격하지는 못하고 주변 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후각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후각의 신경회로에 영구적으로 이 손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고 나면 이런 증상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감염이 되면 코막힘 증상이 심해지면서 예. 일시적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코막힘 증상 같은 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이 후각이 마비되는 것처럼 기능이 떨어진다, 상실된다 이런 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감기와는 다르게 코로나19는 이 코막힘 증상 없이 후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점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여름철 뭐 시원한 맥주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뭐 아마 두 분 앵커도 맥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잘 아시다시피 네. 좋아합니다.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요즘에 야외에서 그 치맥하는 게 제 삶의 테라스에서요. 낙이에요. 너무 요즘에. 좋죠. 네. 네. 지난주 이 궁금한 S 시간에 이 맥주 맛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예. 역시 맥주 애호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아마 가장 공감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맥주를 마시고 행복함을 느끼는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 미국 인디애나대 의대 연구팀이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온 음료를 마신 그룹과 맥주를 마신 그룹의 이 뇌 활동을 관찰을 해봤는데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 도파민이 맥주를 마셨을 때 확연히 더 늘어난 겁니다. 네. 이 실험 대상자들은 각각의 음료를 이 15ml 정도, 그러니까 아주 소량만 마신 건데 네.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도파민 생성이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맥주 안에 있는 이 알코올이 아니라 맥주 자체의 맛만으로 이 도파민 생성을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예.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우리 기분이 좋게 하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네. 2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얼마 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인 영천 동굴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동굴이 인근의 다른 동굴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 동굴의 전체 길이가 약 735m에 달한다 예. 이런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아마도 이 동굴 내부의 신비로운 모습들이 전해지면서인지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예,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 그동안 이 동굴의 정확한 길이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천 동굴이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이 탐사에 성공을 하면서 당시에도 이 국내 최장 수중 동굴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동굴 길이가 210m 정도까지만 확인이 됐었는데요. 바다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중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지에서 특히 국내에서 이렇게 긴 수중 동굴이 발견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중 탐사대를 동원을 해서 그동안 이 정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동굴이 인근에 있는 영천리 곰굴과 이어져 있어서 실제 길이는 약 735m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내부에 물이 채워진 구간만 335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수심이 낮은 곳은 1m 안팎이 되고요.
깊은 곳은 17m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동굴 내부에는 뭐 영상으로도 만나보셨겠지만 네. 이 석순이나 종유석과 같은 동굴 생성물들이 그대로 간직이 돼 있었고요. 예. 또 이 4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 영천동굴과 영천리 곰굴 모두 다 이 교육이나 탐방 용도로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년간의 탐사 끝에 이 동굴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 네. 사람들의 발길로 동굴 생태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소식은 어떤 거였나요? 네, 아무래도 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장마에 지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날씨와 관련된 소식들에 이번 주에 아주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예. 앞서 뭐 보도로도 보셨겠지만 이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물러가고 벌써 이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됐죠. 하지만 이 중부지방의 장마는 이전에 예보됐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장마가 이렇게 길어진 데는 이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약하고 반대로 이 북쪽의 찬 공기는 세력이 약해서 고기압의 확장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고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록적인 큰 비가 내리게 된 거죠. 예. 이 중부지방 장마가 뭐 예보된 대로는 이 오는 10일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가 않아서 장마가 끝나도 예년만큼 더운 8월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보도를 보셨겠지만 그 예기치 못한 비 피해 때문에 네. 정말 뭐 침수라든지 뭐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네. 했고요. 네, 피해 지역이 좀 하루빨리 이런 비 피해에서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치아 건강이 나쁘면 치매 위험이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미네소타대 연구팀은 노인 8천여 명을 대상으로 18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 결과 치아 건강이 양호한 집단이 치매에 걸린 확률이 14%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벼운 잇몸병이 있는 집단은 18%, 잇몸병이 심한 집단은 22% 등으로 치아 건강이 나쁠수록 치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잇몸병을 일으키는 구강 박테리아가 치매와 관계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주름을 펴는데 흔히 사용되는 보톡스가 우울증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보톡스 치료 환자 4만 5천 명을 분석한 결과 얼굴 주름이나 다한증 등으로 보톡스 치료를 받은 그룹이 보톡스 외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 빈도가 40에서 88%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보톡스가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국내 출장비 정산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국내 출장 운임 정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 방식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출장 운임이 기존 실비 정산에서 정액 지급으로 바뀌고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회의록 등 증빙 수단도 포괄적으로 인정됩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전문 분야의 과학 전시를 제공하는 전문과학관이 강원도 원주시에 들어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원도와 울산시, 전라남도 등 3곳의 전문과학관 후보지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를 전문과학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들어설 과학관은 원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7곳과 협력해 코로나19 시대 생명의료를 주제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자연사관, 인류관, 과학기술관, 미래기술관을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온라인으로 여름철 별자리 해설이 진행됩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아주 작은 단서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사체에 기생하는 곤충은 물론 작은 생물이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활용해 어떤 범죄 사건을 해결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엔 낫으로 벤 상처가 선명합니다. 법관은 주민들에게 집에서 쓰는 낫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마을, 집마다 낫은 필수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00개가 넘는 낫이 나란히 모였습니다. 여기서 범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법관은 파리 몇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유독 하나의 낫에 몰리는 파리들. 피비린내를 맡고 파리떼가 모이는 것이죠. 핏자국은 씻어냈지만 파리의 후각은 속이지 못한 것인데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법의 곤충학 기록으로 알려진 송자의 세원 집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의 곤충학은 법의학과 곤충학을 함께 다루는 학문으로 시신 옆 곤충의 종류와 변이의 형태, 그리고 곤충의 생태적 특성을 통해 사망 시간 등 범죄의 단서를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런 법의 곤충학은 자주 쓰이고 있는데요. 시신이 발견되면 체온이나 부패한 정도, 그리고 위 속 내용물 등을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다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이때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법의 곤충학입니다. 시신의 부패 단계별로 달려드는 곤충의 종류가 다른데요. 사망 후 초기에는 대부분 검정파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쉬파리과 파리들이 사체로 찾아오죠. 이들은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에도 희미한 냄새를 맡고 달려들 정도로 민감한데요. 이 파리들은 단 몇 분 내 시신에 도착해 2주 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사망 시간 추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죠. 그 뒤로 부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파리의 알과 구더기를 먹기 위해 딱정벌레 등의 시식성 곤충들이, 사체가 백골화되기 시작할 때는 나방이나 진드기, 그리고 쥐며느리 등이 찾아옵니다. 시신에 기생하는 곤충 외에도 의외의 존재에서도 수사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해안에서 목이 졸려 숨진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요. 하지만 용의자는 그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고심했습니다. 형사는 용의자의 방 안에서 모기 한 마리를 발견했고 모기의 혈액 성분에서 숨진 여성의 DNA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용의자를 1급 살인죄로 구속할 수 있었죠. 과학수사 연구자들은 모기 외에도 벼룩이나 진드기 등 피를 빠는 동물을 통해 DNA를 채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밀접한 작은 벌레를 이용해 현장에서 짐을 감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죠. 사건 현장을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야산입니다. 나무에 목을 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서도 있고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주위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분명히 자살한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만약 자살했다면 나무를 밟고 올라갔을 것이고 그 이끼가 변사자의 신발에 묻었을 것으로 판단해 변사자의 신발에서 나무 밑동의 이끼와 같은 종류의 이끼가 발견되었는지를 분석했는데요. 감정 결과 그의 신발에서는 나무 밑동의 이끼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타살로 확신을 하고 수사로 진행되었고
결국 자살이 아닌 타살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물을 통해서도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이나 식물이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특히 호주 경찰들은 이 동물을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바로 귀여운 외모의 코알라입니다. 코알라가 가진 지문은 사람과 매우 흡사한 형태라고 하는데요. 지문의 모양이 침팬지보다 더 인간에 가깝다고 합니다. 전자현미경상으로도 인간과 코알라의 지문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호주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코알라뿐만 아니라 침팬지 그리고 원숭이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실수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자연은 때로 인간의 수사 활동에 관여하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연을 잘 활용한다면 과학 수사에도 커다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에 경계를 늦춘 젊은 층이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젊은 층의 감염 증가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나의 안일함 때문에 언제든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번 주말에도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